회계란 요거도 다 이론 대비입니다. 회계란 21페이지 상단 보면 회계 정의라고 되어 있고 첫 번째 줄에 회계란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맞아요? 제가 그냥 요거를 써볼게요. 요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회계란 해놓고서 요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냥 여러분들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쓴 겁니다.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쓰는 이유는 요런 여러분들 딱 이 세 줄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딱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용 자체가 어렵잖아요. 내용 자체가 어려운데 제가 요걸 쓰는 이유가 저희 시험에서는 요런 식으로 나와요. 회계라는 건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들이 있죠. 그냥 뭐 컴퓨터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회계 용어로 어렵게 바꾸는 게 그냥 회계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도 여러분들이 저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가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일상적인 단어를 회계에서는 뭐라고 부르나 이렇게 어렵게 말을 그냥 바꿔놓은 게 회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회계라는 과목 자체가 좀 어렵다라고 느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시험 문제는 이렇게 세 줄로 나오기 때문에 쓴 거예요. 세 줄로. 회계란 어떤 거냐라고 해놓고서 회계의 정의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시험 문제 이론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른 것들은 몰라도 요 세 줄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회계라는 게 여러분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회계라는 거 크게 세 가지. 첫 번째가 재무회계, 두 번째가 원가회계, 세 번째가 부가가치세법. 전산회계 1급이라고 하죠. 전산회계 1급. 1급. 전산회계 1급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내용이 이렇게 세 가지가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회계 1급에서는 이 부가가치세라는 걸 제가 배운다라고 했죠. 10%. 그렇죠? 회계 1급에서는 부가가치세법이라는 걸 배우는 거고요. 다음 단계인 전산세무 2급에서는 소득세법을 배운다라고 했고 가장 어려운 세무 1급에서는 또 법인세법 이렇게 세법이 하나씩 추가되는 게 어려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진도를 나갈 거냐면 요거를 첫 번째로 나갈 거고요. 얘를 첫 번째, 얘를 두 번째, 얘를 세 번째 요렇게 진도를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이 재무회계라는 건 여러분들 당연히 제가 저번에 계속 중요하다라고 했던 분계랑 관련이 있고요. 분계, 이론을 제외하겠습니다. 이론은 여기 다 나오겠죠. 이론은 15문제 나온다라고 했죠. 이론 15문제는 재무회계에서도 나오고 원가회계에서도 나오고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나와요. 그렇죠. 하지만 이론은 뭐 그렇게 배점이 크진 않으니까 나중에 이론 문제 풀 때나 제가 설명드릴 때 이런 것들이 이론 문제로 출제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우선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법도 똑같이 저번에 얘기했던 부가가치세가 있는 거래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는 곳에서 분계 문제가 또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계 문제. 분계. 이게 뭐지? 이래도 됩니다. 어디야 문제 외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원가에게는 오로지 이론에서만 출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실기 비중이 엄청 큰 시험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기부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잡으셔야 돼요. 시기부터 어느 정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론으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항상 실기 문제를 연습한다라고 했을 때 이론을 아예 버리는 게 아니라 실기 문제 연습한다는 것 자체가 이론 문제도 연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도대체 요 내용은 실기 문제라는 거야 이론 문제라는 거야 그런 것들을 제가 매번 말씀드릴 겁니다. 여기서 실기 문제가 나올 겁니다. 여기서 이론 문제가 출제가 잘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항상 별표를 표시해 드릴 거예요.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 아시겠죠? 제가 막 엄청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100% 나오는 겁니다. 100%. 시험 자체가 저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제가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는지 모르잖아요. 출제연이 아니니까. 그렇죠? 하지만 저도 강의를 오래 해본 사람으로서 문제가 어떤 것이 중요한지 어떤 거는 불필요한지에 대해서 내용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다고 체크하는 것들만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그냥 집에서 조금씩만 읽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게 재무회계라고요. 재무회계. 아시겠죠? 지금부터 하는 게 재무회계입니다.
재무회계. 재무회계는 아직 뭔지 몰라도 돼요. 이제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회계란 기업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정보를 인식, 측정, 기록하여 회계정보의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정상태의 변동사항을 화폐 단위로 파악하여 그 결과를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장 자체가 어렵죠. 문장이 어렵긴 하지만 제가 얘기했지만 시험 문제는 이렇게 문장을 언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21페이지 3주 정도, 첫 번째 3주 정도는 이렇게 표시해서 별표 정도 치고 이론 이렇게는 써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지금 여러분들 비대면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지만 나중에 대면 수업할 때는 판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뭐 한글 파일을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책도 어느 정도는 봐야 됩니다. 근데 책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혼자 보지 마시고 나중에 문제 풀면서 제가 뭐 이론 문제를 저랑 푼다. 이론 문제 요거는 이쪽에 나와 있었을 겁니다. 하면서 제가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맞추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표시만 좀 해주자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한번 해보죠. 제가 이 문장을 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쉽게 풀어드리면 A가 있고요. A가 있고 B라는 다른 회사가 있다라고 칠게요. 다른 회사의 동의어가 거래처죠. 그렇죠? 이게 접니다. 저라고 치면 다른 회사를 거래처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럼 보셨을 때 제가 이 다른 회사한테 뭘 해줄 거냐면 이렇게 돈을 빌려줄 거예요. 돈을 빌려줌. 되나요? 제가 B라는 회사한테 돈을 빌려줄 겁니다. 그럼 봤을 때 여러분들은 B라는 회사한테 돈을 그냥 B가 만약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1억만 빌려줘봐. 그럼 제가 그냥 1억을 덜컥 빌려줄까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들끼리도 똑같을 겁니다. 친구들이 돈 빌려달라고 하면 무조건 빌려주나요? 아닐 겁니다. 내가 우선 여유가 있는지를 보고, 그죠? 그 다음에 친구가 돈을 잘 갚는 친구인지 먼저 볼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회사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A라는 회사, 저희가 B라는 다른 회사한테 돈을 빌려줄 때는 이 B회사의 정보가 궁금해요. B회사의 정보가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정보가. 되셨나요? 제가 이런 식으로 빨간 색깔로 쓰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책에 있는 것들은 적지 말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공책 같은 데 적어 놓으시라고요. 공책이나 책에다가. 아시겠죠? 그 좀 중요한 사항이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씩은 적어 주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이 비례사의 정보가 궁금해요. 정보가 궁금. 정보 궁금. 무슨 정보가 궁금할 것 같아요? 무슨 정보가? 이 회사가 얼마나 돈을 버는 회사인지. 그렇죠? 이 회사가 뭐 깨끗한 회사다? 그건 알 바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 왜요? 얘가 깨끗한 회사면 뭐예요? 돈을 잘 갚는지가 중요하지. 맞아요? 우리는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이 회사가 얼마나 돈을 버는 회사인지. 그렇죠? 이 회사는 얼마나 돈을 갖고 있는지 등등 요런 정보가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줄 때도 이 친구가 돈을 잘 버나? 이 친구가 백수면 빌려주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회사도. 이 회사가 돈을 잘 버는 회사인지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이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제가 이 B라는 회사한테 야 너네 회사 얼마나 벌고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B 회사는 우리 회사 좀 벌어. 어느 정도 벌고 있어.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왜요? 우리한테 정확한 뭐를 줘야 돼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한다고요. 이해되시나요? 됐어요? 그러면 보셨을 때 정보를 제공할 때 우리 회사 잘 되고 있어. 신경 쓰지 마. 이러면 될까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회사는 이 회사가 잘 되고 있어. 알았어. 얼마냐고. 이게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돈 빌려줄 때도 야 친구야 너 돈 얼마 벌길래 돈을 빌려달라는 거야? 너 나 잘 벌고 있어. 그럼 내가 알았어 잘 벌고 있다고 오케이 빌려줄게. 이러진 않을 겁니다.
너 도대체 얼마 버는데, 얼마 벌길래 나한테 돈을 빌리고 얼마나 갚을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회사도 똑같은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요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매년 버는 돈이 10억 정도 유지되고 있어. 이런 식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금액을 표시하는 게 화폐 단위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화폐 단위. 이해가 되시나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 문장을 다시 한번 뜯어보면 기업의 경영 성과와 얼마나 돈을 버는지야. 그렇죠? 이 재정 상태의 변동상 이 회사가 얼마나 돈을 갖고 있는지 등을 말로 표현하라고요? 돈으로 표현하라고요? 돈으로, 금액으로 표현한다고요. 이 금액을 어렵게 또 화폐 단위로 파악한다라고 언급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뭐 여기까지 어렵진 않죠? 그렇죠? 그러면 요 정보들, 요 얼마나 돈을 버는지, 이 회사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화폐 단위로 표현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아요? 화폐 단위로 표현할 때 직원한테 야 A4 용지 갖고 와봐 지금 빨리 써보게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A4 용지 갖고 와봐 지금 쓰게 이러면 그 회사는 준비가 안 된 회사일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모든 기업들, 모든 대한민국 회사들은 이러한 화폐 단위로 표시한 금액들 있죠? 이런 것들을 어디다 적어놓냐면 장부에다 적어놔요. 여러분들이 장부 아시죠? 막 옛날 막 마트 같은데 막 구멍가게 가면 아주머니들이 두꺼운 책에다가 막 적으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하는 장부는 그런 장부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어머님의 가계부, 여러분들의 용돈기 입장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장부라고 그냥 표현합니다. 일상적인 말로. 이해되시나요? 하지만 제가 회계라는 건 일상적인 단어를 조금 어렵게 표현하는 게 회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부를 저희는 회계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재무제표라는 거로 부릅니다. 이해되시나요? 됐어요? 그러면 재무제표는 꼭 기억해야겠죠,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면 결국에 총칭해서 뭐예요? 야, 너 B 우리 회사가 빌려줄게. 빌려주는 조건으로 너네 회사 재무제표 보여줘. 요게 끝이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됐어요? 그래서 기업의 경영활동 성과와 재정상통의 변동사항을 금액으로 표시해서 결과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이해관계자는 누구예요? 이 재무제표라는 장부를 읽는 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됐어요? 이해관계자가 대표적으로 누구 있을까요? 뭐 채권자, 투자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채권이 뭐예요? 받을 권입니다. 저는 얘한테 돈을 빌려줬을 때 얘가 B라는 회사한테 받을 권리가 생기는 회사잖아요. 이런 저 같은 사람을 채권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받을 권리가 생겼다라고 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채권자. 맞아요. B 회사는요. 받을 권리가 생기는 회사예요. 줘야 되는 권리가 생기는 회사예요. B 회사는 얘한테 지급해야 되는 회사죠. A 회사한테. 그래서 얘를 채무자라 불러요.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뭐 채권자 이런 말은 뭐 일상적으로 들어보신 분들도 있긴 할 겁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채권자, 채무자는 여러분들 저희 시험에서도 그렇고 회계 자체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니까 누가 채권자고 누가 채무자인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뭐 제가 투자자라는 어려운 단어도 썼지만 우리 회사가 이번에 돈을 빌려준다라고 아까 했잖아요. 돈을 빌려줄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어요. 투자도 할 수 있습니다. 투자가 뭐예요? 우리가 여유 자금이 좀 있대. 한 10억 정도가. 근데 B회사한테 야 우리가 너네한테 투자라는 걸 할게. 10억을. 투자하는 게 뭐예요? 10억을 이 B회사한테 투자함으로써 이 B라는 회사는 이 10억 가지고 회사를 사업을 운영하는 겁니다. B회사는 뭐예요? 사업을 운영하겠죠. 10억 가지고. 운영해서 잘 되면 뭘 벌어요? 잘 되면 돈을 벌죠. 이 돈은 B회사가 다 가질까요? A회사한테 나눠줘야 될까요?
A 회사한테 당연히 나눠줘야 될 겁니다. 아, 너 저번에 우리한테 투자해줬지? 고마워. 그 돈 가지고 내가 돈을 벌었어. 이렇게 나눠주는 걸 여러분들이 뭐 알고 계시신 분들도 있겠지만 배당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요런 얘기 어차피 다 천천히 할 거예요. 천천히 할 거니까 뭐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총체적인 내용만 그냥 틀만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계속 이해를 좀 더 하시라고 제가 계속 다른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B회사한테 10억을 투자해 주려면 막 해줄까요? B회사의 정보가 궁금할까요? 당연히 정보가 궁금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요즘 좀 안 되고 있는 게 뭐지? 이렇게 하죠. 카페 하나가 있고요. 카페 A라는 카페가 하나 있고요. B라는 코로나 바이러스 약품을 개발하는 회사가 있어요. A는 카페, B는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 B라는 회사한테 투자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카페인 A라는 회사한테 투자할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지금 시점에서 B일 겁니다.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 회사. 맞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B회사한테 야 10억 가져가 이러진 않을 거라고요. 왜요? B회사의 정보가 궁금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B회사가 몇 층을 쓰고 있는지 얼마나 깨끗한지 그런 것들이 중요할까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회사의 돈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저희가 궁금사항, 정보 같은 거를 돈으로 표현하는 걸 회계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회계는 숫자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회계하면 아, 숫자 때문에 머리 아플 것 같은데 이럴 겁니다. 그런 것들 이런 정의 때문에 숫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뭐 이러시는 분들 가끔 있더라고요. 이제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이 아, 나 이거 뭐야 수학을 잘 못하는데 회계하면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러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숫자랑 회계랑 수학이랑 회계랑 똑같다는 말은 완전 다른 말이에요. 틀립니다. 틀려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수학을 좋아해서 회계학과를 간 스타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 수학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막 수포자라고 하잖아요. 거짓말도 안 치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할 줄 알면 회계를 합니다. 어차피 저희 시험 보러 갈 때도 계산기를 들고 와요. 얼마나 좋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하실 줄 아시면 회계는 할 수 있으니까 수학 어렵다라고 해서 회계가 어렵다 이런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막 손으로 직접 계산하는 사람도 없어요. 회사에서. 누가 어떤 회사에서 갑자기 야 직원아 야 A4용지랑 볼펜 갖고 와봐 계산 좀 해보게 요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다 해줘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요런 큰 틀, 회계가 요런 정보를 제공하는 거구나 요렇게 정도는 알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뭐 어렵진 않죠? 어려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려우시면 나중에 대면 수업 나오셨을 때 저랑 문제 푸시면서 또 설명 들으시면 돼요. 계속 들으면 언젠가 기억이 나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회계에서 지금 계속 뭘 보여달라고 한다고요? 정보를요. 정보를 어디다 써놓는다고 했어요? 장부예요. 장부를 회계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재무제표요.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계속 떠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저처럼 이렇게 떠들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공부했던 방법이에요. 제가 공부했을 때 제가 자격증을 지금 그래도 한 20개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회계 쪽 자격증을 제가 엄청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제가 좀 단기간 안에 딴 방법이 뭐냐면 카페에서 혼자 공부할 때 뭐 독서실에서는 안 될 겁니다. 시끄러우니까 카페에서 혼자 떠들면서 막 공부했어요. 좀 웃기긴 할 겁니다. 남이 보기에. 근데 그게 진짜 도움이 돼요. 말하면서 기억하는 게. 혼자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막 읽으면서 기억하면 절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무조건 말을 하면서 조금씩이라도 기억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요 얘기 모른다 해서 뭐 시험 문제가 막 5점 감점 되고 요런 거 아니라고요. 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막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온다 100% 기억하자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회계 자체가. 아시겠죠? 항상 저랑 공부할 때는 이해하시는 거고요. 이해하시는 거고 시험 문제 저랑 실제 문제 풀 때 그때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안 외우신 분들보다는 조금 더 나중에는 기억이 날 수 있겠죠. 그렇겠지만 뭐 내가 암기를 좀 못한다라고 하시면 굳이 막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제가 항상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것들만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재무제표. 아시겠죠? 됐어요? 재무제표라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23페이지 나와 있을 겁니다. 23페이지. 제가 넘기는 것들은 전혀 시험에서든 회사에서든 전혀 중요하지 않는 내용들이니까 제가 그냥 넘겨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괜히 머리만 아파지니까. 그래서 저희 시험에서 여러분들 재무제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내가 그냥 장부라고 했는데. 맞아요. 중요할 수밖에 없는 단어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오케이, 장부라는 거 알겠어. 아주머니들, 그 슈퍼 구멍가게 아주머님들이 그 물건 팔 때마다 그 공책에 두꺼운 데 적는 게 장부라는 거구나. 근데 그거를 우리 회계 쪽에서는 어려운 단어로 재무제표라고 부르는구나. 그 정도는 알고 계시는 얘기입니다. 재무제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장부의 종류는 엄청 많습니다. 장부의 종류는 엄청 많은데 저희 모든 기업들끼리 정해놓은 게 딱 있어요. 기업들끼리 야, 우리 모든 기업이 이렇게 정하자. 이 장부를 보여달라고 할 때는 반드시 딱 5가지의 장부는 보여주자라고 딱 정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재무회계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재무회계는 뭐냐면 기업들끼리, 대한민국 모든 기업 얘기하는 겁니다. 기업들끼리 정해놓은 규칙을 배우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런 말들을 어렵게 뭐라 부르냐?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기업인가요? 저희는 개인이에요, 개인. 개인이기 때문에 기업들끼리 어떠한 규칙을 정해놓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혼자 일할 거예요? 회사에 들어가서 일할 거예요? 회사에 들어갈 거죠. 회사에 들어갈 거면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 회사들은 어떠한 규칙을 두고 있는지 알고 들어가야겠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뽑는 겁니다. 그게 면접 문제고요. 이해되셨나요? 면접 문제도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제가 면접도 엄청 많이 봤습니다. 면접을. 제가 조금 이렇게 회사 같은 데에서 좀 오래 못 버티는 스타일이에요. 성격 자체가. 저는 이렇게 막 그런 성격이 그래요. 막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대놓고 얘기하는 스타일에서 옛날에 제가 그 이 원가 회계팀을 들어간 적이 있어요. 중견기업 정도 됐는데 뭐 월급도 뭐 꽤 괜찮았습니다. 여기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원가가 아직 뭔지 모르시겠지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회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볼펜 있죠. 볼펜을 만드는 회사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볼펜을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다이소 같은 데서 사면 1,000원이죠. 그렇죠? 그 1,000원은 여러분들 뭐예요? 판매 가격인 겁니다. 판매 가격. 그렇죠? 횟집에서는 이런 것들을 시가라고 부르죠. 시가. 그죠? 이거 보드마카 이거 볼펜을 1,000원에 판다라고 나와 있으면 이거를 얼마에 만들었을 것 같아요? 1,000원에 만들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볼펜을 한 200~300원 정도에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1,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래야 마진이 남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 볼펜을 만들 때 300원의 돈이 무조건 든대요. 이 300원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요? 뭐 재료값도 있을 거고요. 사람들 인건비도 들어가 있을 거고요. 뭐 전기세, 수도세 굉장히 많은 돈들이 부합되어 있는 게 300원이에요. 그 돈을 좀 더 줄여봐라. 머리 좀 더 줄여봐. 라고 하는 부서가 원가 회계팀이에요. 머리 엄청 아프겠죠. 그래서 원가 회계팀에서 제가 일을 했을 때 이제 머리래. 그 과장님이랑 이런 분들이 모자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모자를 왜 쓰고 계시나 회식 때 물어봤는데 모자를 딱 벗으셨는데 머리가 다 없으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라고 그냥 대놓고 물어봤어요. 대놓고 물어보니까 이제 원가 회계 쪽이 머리가 아픈 건 맞지만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원가 회계팀이라는 부서는 머리가 굉장히 아픈 부서래요. 저도 한 2주 정도 일했습니다. 근데 그거 보자마자 저는 그만뒀어요. 저는 스트레스 받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스트레스 받는 거.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대놓고 얘기했어요. 스트레스 받는 거 싫어해가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계를 배운다라고 해서 무조건 원가 얘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회계팀 부서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면접을 어떤 내용을 물어보는지에 따라서 어느 부서에 들어갈지도 달라져요. 한 회사에 들어간다고 쳐도.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빨간색으로 치는 것들은 시험 문제에서도 언급을 많이 하는 거고 면접 문제에서도 언급을 많이 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재무제표를 그냥 장부라고 표현하는 걸 저희 회계에서 재무제표라고 부르는 거구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죠? 그럼 보셨을 때 재무제표는 여러분들 항상 제가 뭐라 했어요? 기업들끼리 정해놓은 규칙이 야 재무제표 보여줘라고 할 때 5가지를 보여주자고 정해놨다고요. 5가지. 면접 문제 모르게 뭐 하겠어요? 야 재무제표 5가지 뭐야?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이해되시나요? 모든 회사가 다 갖고 있는 장부예요. 아시겠죠? 첫 번째가 좀 이쁘게 쓰죠. 재무상태표, 두 번째 손익계산서, 세 번째 자본 변동표, 네 번째가 현금 흐름표, 다섯 번째가 주석. 이렇게 5가지를 재무제표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시험 문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합니다. 아시겠죠? 뭐 이렇게 나오겠죠? 다음 중 재무제표의 항목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도 이론 대비입니다. 이론 대비. 제가 딱 이론이라고만 쓰는 것들이 있죠. 요거는 실기랑은 전혀 관련 없어요. 아시겠죠? 실기는 제가 다 분계라는 거라고 했잖아요. 분계도 어떤 건지 이따가 대충 틀 좀 볼 겁니다. 그리고 저랑 한 30시간 동안 분계라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30시간 됐다라고 했어도 분계를 좀 어색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상관없어요. 문제 풀 때 또 연습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랑 우선 손익계산서. 이거 좀 이쁜 걸로. 네. 여러분들 23페이지 맨 위에 재무제표 5가지 나와 있을 겁니다.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는 무조건 별표 치세요. 무조건. 왜?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가 거의 다 이론 문제 정답으로 출제가 돼요. 다른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보를 제공할 때 제가 재무제표라는 걸 보여줘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면 대부분 요 2개만 보여줘요. 이 3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장부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정도까지만이라도 별표를 쳐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재무상태표라는 걸 한번 봐보죠. 정의는 뭐냐? 이 재무상태표라는 장부의 정의는 뭐냐면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주는 보고서라고 부릅니다. 정의도 중요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정의도 중요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제가 현금을 1,000원 갖고 있어요. 현금을 1,000원 갖고 있고요. 친구한테 빚이 500원 있어요. 친구한테 빚이 500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현금 1,000원 갖고 있고 친구한테 빚이 500원 있으면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얼마일까요? 쓸 수 있는 돈은 얼마예요? 500원일 겁니다. 다 이해가 됐죠? 현금 1,000원 갖고 있고 친구한테 빚이 500원 있고 그러면 친구한테 어차피 500원 갚아야 되니까 됐어요? 그래서 이 현금 1,000원을 뭐라고 부르느냐? 회사 입장에선 자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산 현금 1,000원을 그러면 친구한테 빚 500원 있죠? 이거 뭐라 불러요? 부채라고 부르는 겁니다. 부채 되셨나요? 그래서 이 쓸 수 있는 돈이 있죠. 내가 갖고 있는 쓸 수 있는 돈 요거를 회계에서는 자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라는 장부를 봤을 때는 우리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부인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회사한테 너 현금 얼마 갖고 있어? 이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야 재무상태표 보여줘. 이러면 끝이란 얘기예요.
근데 현금이 얼마 갖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야 손익계산서 보여줘. 이러면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등식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등식. 어떻게 돼요? 자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채랑 자본을 더해요, 빼요? 더하는 거겠죠. 이러한 등식이 성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뭐 이 등식 가끔 이론 문제 출제입니다. 근데 이렇게 등식으로 출제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남는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어차피.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든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든 다 똑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평균 등식인 요 정도 등식은 좀 그래도 알고 계시는 얘기입니다. 현금 1,000원 갖고 있는데 친구한테 500원 갚아야 되면 내가 쓸 수 있는 자본은 500원이구나. 요 정도는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죠.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재무상태표라는 장부가 재무상태표라는 장부를 우리 회사가 마음대로 쓴다고요? 모든 기업들끼리 규칙을 정해놨다고요? 항상 규칙을 정해놨다고요. 이렇게 쓰자.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재무상태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기준을 배우자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산, 부채, 자본이 있는 장부인 거 알았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쓰자는 거야? 이거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됐어요? 하지만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은 여러분들 시험에서든 회사에서든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는 제가 분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분기를 하면 장부가 알아서 작성이 돼요. 이해되시나요? 장부를 막 직접 쓸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분기만 뭐만 잘하면 돼요? 분기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분기만.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분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분기 도대체 자산, 부채, 자본을 어떻게 분기라는 거 하라는 거야? 이거를 이따가 배울 거예요. 이해되나요? 하지만 저희 시험 때는 쓸데없긴 하지만 이 작성 기준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이론에서 나와요.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그냥 시험이니까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첫 번째 총액 표시입니다. 총액은 뭐냐? 총액 어떤 느낌이냐면 보세요. 제가 요렇게 이렇게 재무상태표가 있다라고 칠게요. 그냥 이거 장부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아시겠죠? 그러면 항상 장부를 쓸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두 칸으로 나눕니다. 두 칸으로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 뭐 그릴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이거 보내드릴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왼쪽에도 칸을 썼고 오른쪽에도 칸을 썼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왼쪽이라고 부르고요. 왼쪽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오른쪽이라고 부르는 거 맞아요? 하지만 제가 회계는 뭐라고 했어요? 저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을 좀 어렵게 바꾼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왼쪽을 뭐라고 부르냐면 저희가 회계에서 차변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부릅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부터 회계하시는 분들은 왼쪽, 오른쪽 요거를 이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차변, 대변 요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됐어요? 그러면 제가 요거를 한번 써보자는 얘기예요. 됐어요? 여기다가 제가 현금 1,000원 이렇게 쓰고요. 오른쪽에다가 부채 500원, 자본 500원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현금, 자산이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라는 등식이 성립이 되잖아요. 맞아요? 대변 오른쪽도 1,000원이고 차변 왼쪽도 1,000원이니까 등식이 성립되는 거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총액 표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총액 표시는 어떤 느낌이냐? 제가 요거랑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현금 1,000원 갖고 있죠. 근데 친구한테 얼마 갚아야 된다고요? 500원 갚아야죠. 그래서 그냥 어차피 갚을 거니까 이거 지워버렸대요. 이렇게. 되나요? 아직 갚진 않았지만 어차피 갚을 거여서 그냥 지워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들 친구한테 얘기해보세요. 친구한테 야 너 지금 얼마 있어? 친구는 야 나 1,000원 갖고 있는데 영식이한테 500 갚아야 돼. 요게 맞을 거 아니에요. 내 친구한테 야 너 얼마 있어 물어봤는데 분명히 지폐 1,000원짜리 하나 갖고 있는데 친구한테 500원 갚아야 된다고 지 혼자 생각해가지고 나 500원밖에 없어. 제가 주머니에 딱 쥐어보니까 지폐 하나 나왔습니다. 그거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회계도 똑같습니다. 정확하게 갖고 있는 것들을 표현해 줘야 돼요. 그냥 회사 지 혼자서 막 이렇게 서로 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런 것들을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보고하는 게 맞는 거다라고 하는 게 총액 표시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그래서 자산, 부채를 서로 상계 표시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상계라는 건 뭐냐면 서로 뺀다라는 뜻이에요. 서로 빼지 말라고요. 있는 거 다 보여줘라 이런 의미라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뭐 요거보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어차피 문제 풀 때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비대면 수업 때는 그냥 요 정도 틀만 외우라고요. 틀만. 이해되시나요? 뭐 문제가 뭐 무조건 이런 문제가 100% 나오는 건 아니니까 우선 틀만 배우시고 나중에 문제 풀 때 제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요 정도만 들으셔도 웬만한 문제는 다 푼다는 얘기예요. 맞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뭐 이렇게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성 기준 1년 기준 작성 1년 기준 작성 요거 뭐냐면 1년 기준으로 뭔가 이것들을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1년 기준은 자산이랑 부채를 1년 기준으로 나눠서 작성해요. 이 자산은 뭐랑 나누냐면 유동자산이라는 것과 비유동자산이라는 걸 나누고요. 이 부채도 유동부채라는 것과 비유동부채라는 걸 나눠요. 딱 봐도 유동 오케이 똑같고 얘네들은 똑같을 거고 비유동 뭔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유동과 비유동이 나누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맞아요. 요 기준이 1년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떤 의미인지 제가 사례를 한번 써드릴게요. 항상 사례를 보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 겁니다. 보시면 제가 통장에 1,000원을 갖고 있대요. 통장에 1,00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통장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통장이라고 부르죠. 통장. 이거를 또 회계에서는 보통 예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냥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들을 계속 어렵게 바꿔놔요. 그냥. 됐어요? 그러면 도대체 1년 기준은 아니고 1년으로 그래. 오케이. 뭐 유동 비유동 나눴어. 오케이. 근데 무슨 소리야 이게? 이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1년 안에 현금화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요거 가지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 통장에 얼마 있다고요? 1,000원. 요거 1년 안에 현금화가 가능해야 불가능해요? 당연히 가능하죠. 여러분들. 그냥 은행 가서 뽑으면 현금인데. 요런 것들을 유동자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됐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죠. 친구한테 2년 뒤에 1,000원을 빌려주고 2년 뒤에 받기로 하다.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칠게요. 그렇죠? 여러분 친구한테 1,000원 줬죠? 몇 년 뒤에 받는다고요? 2년 뒤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 줘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몇 년 뒤에요?
2년 뒤에요. 되나요? 그러면 이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 뭐라고 했어요? 제가 채권이라고 했죠. 이 채권도 당연히 자산인 거예요. 받을 권리 어차피 내 거잖아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월세방을 구할 거예요. 월세방을. 월세방을 구할 때 보증금 주죠. 주인한테. 보증금 주면 여러분들 그 보증금 보증금 날렸어. 이러나요? 아니면 보증금까지 내 건가요? 보증금도 내 거잖아요. 그것도 채권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채권은 어차피 내 거기 때문에 자산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됐어요? 그럼 보셨을 때 이 채권 자산이 생기겠죠? 얼마짜리가요? 1,000원짜리가 생길 겁니다. 받을 권리가 1,000원인데. 맞아요? 그렇죠? 받을 권리가 1,000원인데 이거 자산인데 이거 몇 년 뒤에 받기로 했다고요? 2년 뒤에 받기로 했다고요. 그리고 1년 안에 현금화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비유동자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1년 안에 내 거는 맞는데 1년 안에 현금화가 가능하나 현금화가 불가능하나 요거 가지고 유동 비유동을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1년 기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뭐 시험에서 많이 언급을 하진 않을 거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해되시나요? 됐어요? 그럼 한번 이제 보죠. 제가 아까 왼쪽을 차변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요걸 이제 지어보고 이제 제가 분계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 분계를 할 때 여러분들 분계를 하면 장부라는 이 재무상태표가 알아서 작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이 분계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장부가 알아서 작성이 될까? 요거를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분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맞나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지워버리고요. 지저분하니까 요걸로 할게요. 요렇게. 요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좀 위로 올릴까? 제가 왼쪽을 이제 차변이라고 부른다라고 했고 오른쪽을 대변으로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분계를 하면 장부가 알아서 작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죠? 그러면 이 분계를 하는 것도 규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산이 증가되면 차변에 써야 되고요. 자산이 감소되면 대변이라는 것을 써야 된다고요. 됐어요? 이걸 프로그램에 어떻게 쓰는지는 저한테 이제 뭐 이따 보면 되죠, 그냥. 그렇죠? 그리고 부채랑 자본이 증가했을 때 대변, 감소했을 때는 어느 변이요? 차변. 항상 반대변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보세요. 요거 1번 보세요. 이거 다 책이 없는 내용입니다. 책이 없는 내용이에요. 1번 에어컨을 10원의 현금으로 구입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분계라는 게 여러분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분계가 뭐였어요? 이 문장을 보면은 너무 복잡하잖아요. 길고. 그래서 이 문장을 깔끔하게 줄인다라고 하는 걸 분계라고 했습니다. 이 줄이는 거를 차변 요소랑 대변 요소로 줄인다고요. 이해되시나요? 항상 분계는 뭘로 시작하는 거예요? 차변, 대변에 어디다 쓸까? 요거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보셨을 때 에어컨을 10원에 현금으로 구입했대요. 저는 뭐는 생겨요? 에어컨은 생기겠죠. 에어컨을 구입했으니까. 그래서 에어컨이라는 자산의 증가가 생기니까 차변에 에어컨 10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재무상태표 자산이 알아서 10원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에어컨 10원짜리라는 자산이 생김과 동시에 뭐는 나가요? 현금으로 구입했으니까 현금은 나갈 거 아니에요. 현금은 자산의 감소니까 대변에 현금 10원 이렇게 쓴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혼돈을 줄 수가 있습니다.
현금이라는 게 자산 맞죠? 부채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저희가 일상적으로 현금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니까 자산인 건 아마 느낌은 오실 겁니다. 내 건데 그냥 돈인데. 그렇죠? 근데 저희가 생전 현금이라는 단어를 안 들어봤었대요. 태어나서. 그러면 제가 방금 얘기했을 때 현금이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면 자산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부채라고 부르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자본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저한테 배우시는 거라고요. 30시간 동안.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제가 현금이라고 썼고요. 차변에는 에어컨이라고 썼죠. 에어컨이라는 단어도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에어컨이라고 회계에서는 안 불러요. 회계에서는 에어컨을 저희가 또 아는 단어예요. 비품 이렇게 불러요. 비품. 비품 아시죠? 뭐 책상, 컴퓨터, 에어컨 이거 다 비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희가 똑같이 일상적으로 부르는 단어랑 회계에서 부르는 단어랑 다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에어컨 비품처럼. 맞아요. 그래서 회계에서 부르는 단어를 계정 과목이라 불러요. 회계에서 부르는 단어를 계정 과목 이렇게 부릅니다. 저희는 계정 과목을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장님이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야 에어컨 100만 원치 현금으로 샀으니까 그거 분기에 적어놔 프로그램에.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근데 여기다가 막 에어컨 이렇게 적으면 이상한 욕을 엄청 먹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회계에서 부르는 단어 계정 과목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 계정 과목들은 자산일까 부채일까 자본일까 요거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차피 요약 파일 보내드릴 거예요. 계정 과목. 저희가 계정 과목을 어느 정도 배웠다고 생각했을 때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막 안 외우더라도 저랑 한 몇백 문제 풀다 보면 외워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지금은 차변에 어떤 거를 쓰지 차변 대변에 어떤 거를 쓰지 요 정도를 연습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요거도 한번 해볼까요? 요거 3월 31일 원재료를 10만 원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구입했대요. 이번에 뭐가 생겨요? 이번엔 원재료를 구입했으니까 원재료가 생기는 거 맞아요? 원재료라는 자산이 증가됐으니까 또 차변의 원재료 10만 원 이렇게 쓴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번에 또 뭐가 나가요? 또 현금으로 나갔죠. 그러니까 대변에 똑같이 현금 10만 원 쓴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보죠. 친구한테 현금으로 100원을 빌려줬대요. 또 뭐가 나가요? 또 현금 나가잖아요. 왜 자산의 감소로 현금이 또 대변으로 나가는 거 맞아요? 그치? 계속 동일하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100원 빌려줬어요. 근데 이번에 뭔가 위에 에어컨 사온 거랑 원재료 사온 것처럼 지금 뭐 사왔나요? 아니죠. 단순히 빌려줬다고요. 제가 빌려주면 뭐가 생긴다라고 했어요 아까? 채권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채권이 생기겠죠. 채권은 제가 어차피 받을 돈이니까 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산. 잠시만요. 맞아요. 그러면 자산이 생길 겁니다.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었으니까 100원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100원 받을 돈 저희 친구들끼리 받을 돈 100원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회계에서는 또 계정 과목이라는 걸 쓴다라고 했잖아요. 그 계정 과목을 대여금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동네에 걸어다니다 보면 책 같은 거 대여해 주는 데 있죠. 책 대여해 주는 곳은 책을 빌려준다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빌려준다는 표현을 대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빌려준 거예요? 문제에서 돈을 빌려준 거니까 대여금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그러면 대여금은 맞긴 맞는데 항상 이런 언급이 있다고요. 언제 받을 건지 왜요? 1년 기준으로 작성이 돼야 되니까. 도대체 돈 빌려주고 1년 안에 받는다는 거야? 1년 뒤에 받는다는 거야? 요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프로그램도 그거를 인식해서 재무상태표라는 장부를 알아서 작성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지금 1년 안 해봤는데요. 1년 뒤에 봤는데요. 6개월 뒤니까 1년 안 해봤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앞에 단기 대여금 이렇게 붙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1년 기준도 있지만 지금처럼 1년 기준을 단기, 1년 안에 받으면 단기, 1년 뒤에 받을 거면 장기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2년 뒤 회수 조건이었으면 장기 대여금 이렇게 나와야겠죠. 이해되시나요? 이거 분계 그래도 이건 좀 어려운데요.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분계를 그냥 이런 식으로 한나만 배우는 거지. 어차피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현금이 들어가는 분계 쫙 연습하고 에어컨 들어가는 분계 쫙 연습하고 이렇게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저랑. 계정 과목 하나하나씩 다. 그러니까 지금 어렵다라고 해서 신경 쓸 필요 전혀 없다고요.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습니다. 아시겠죠? 모든 회계하시는 분들 저한테 배웠던 몇천 명 다 똑같이 이렇게 배워요.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회계하시는 분들 다 이렇게 배워요. 이해되시나요? 저희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름이 세 글자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두 글자이신 분도 있고 네 글자이신 분들도 있죠. 똑같이 여러분들 회계에서 배우는 것도 여러분들 저희가 인식하는 거랑 현금 같은 거 들어봤죠? 이렇게 똑같이 쓰는 것들도 있지만 다르게 쓰는 것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단어를. 이런 것들을 저랑 하나씩 배울 거니까 스트레스만 받지 마세요. 차라리 스트레스 받을 거면 그냥 잊어버려요. 아시겠죠? 됐어요? 잊어버려요. 차라리 스트레스 받으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무조건 제가 저번 시간에 숙제가 뭐라 그랬어요? 회원가입하고 프로그램 까세요. 그렇죠? 이번 시간의 숙제는 요겁니다. 요거. 자산이 증가되면 차변이고 자산이 감소되면 대변이고 요런 것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산의 계정 과목이라는 게 어떤 게 있나, 부채의 계정 과목이 요거 어떤 게 있나, 요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배우신다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요거도 한번 보죠. 마지막. 친구에게 100원을 현금으로 이번엔 빌렸대요. 현금으로. 이번에 현금이 생겨요? 현금이 나가요? 현금으로 빌렸으니까 현금이 생기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니까 차변에 현금 100원을 쓰신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됐어요? 그러면 현금 100원을 받은 게 뭔가 물건을 팔아서 받았나요? 아니죠. 그냥 단순히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의 증가가 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했어요? 몇 개월 뒤에 상환 조건이래요. 6개월 뒤에 갚을 거랍니다. 6개월 뒤에 갚을 거죠. 그래서 여기도 차입금이 부채입니다. 대여금이랑 반대 계정 과목이 되겠죠. 요거 다 배울 거예요, 나중에. 하지만 6개월 뒤에 갚을 거니까 단기가 또 앞에 붙은 거예요. 지금 뭐 차입금, 대여금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는 게 아닙니다. 1년 기준으로 단기, 장기로도 나눌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 요거 꼭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다른 말에서 이거 수업했던 내용이거든요. 요거 그렇죠? 제가 여기 그라데이션까지 넣었잖아요. 얼마나 중요하길래 제가 이렇게까지 했겠어요. 한글패 잘 할지도 모르는데. 아시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작성기준 재무상태표 작성기준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동성 배열법. 유동성 배열법입니다. 유동성 배열법. 요것도 써놓죠. 그냥 이론 대비라고. 이론 대비. 유동성 배열법. 유동성 배열법은 뭐냐면 현금화가 빠른 순서대로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자. 요거예요, 그냥.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보통 얘기 뭐라고 했어요? 제가 통장. 맞아요? 그 다음에 건물. 건물은 다들 아시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예금 하나만 더 쓰죠. 현금. 1빠따.
1빠따, 2빠따, 3빠따. 봤을 때 여러분들 보통 예금이랑 건물이랑 현금 중에서 현금화가 가장 빠른 건 뭘까요? 당연하죠. 현금이죠, 현금. 이미 현금인데 그 다음에 현금화가 빠른 게 뭘까요? 통장 맞아요? 통장 가서 뽑으면 현금인데 마지막이 뭐예요? 건물이 현금화가 가장 느릴 겁니다. 다들 맞나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제가 재무상태표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써볼게요. 보세요. 재무상태표 이렇게 됩니다. 네. 제가 분계를 어떤 식으로 분계를 하던 재무상태표에는 이렇게 작성했다는 얘기예요. 현금화가 빠른 순서대로 작성이 된다가 유동성 배열법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됐나요? 됐어요? 요거 현금화가 뭐가 빠른가? 안 외워도 된다고요. 알아서 작성될 건데 이걸 뭐하러 외워요? 그냥 여러분들은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잠깐만 보세요. 보시면 제가 프로그램 한번 켜볼게요. 저만. 여러분들 키지 말고 여러분들 키는 방법 아직 안 알려드렸습니다. 여기 재무상태표라고 있나요? 다들 보이시죠? 재무상태표를 제가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유동자산이 현금화가 빨라요? 비유동자산이 빨라요? 당연히 유동자산이겠죠. 1년 안에 현금화가 되는 게 유동자산인데 그래서 어느 장부를 열어도 유동자산이 첫 바다 있어요. 비유동자산이 두 번째 바다 있고 그러면 1년 안에 현금화 되는 거 유동자산 알겠어. 현금화가 가장 빠른 게 뭐라고요? 그냥 현금이라고요. 그래서 어느 장부를 키든 얘를 켜봤고 뭐 다른 거 한번 켜볼까요? 아무거나? 무조건 현금이 위에 있잖아요. 이게 유동성 배열법인 겁니다. 현금화가 빠른 순서대로 장부들을 모두 다 작성하자. 현금화가 빠르니까 가장 빠른 건 당연히 이미 돼 있는 현금이다. 이해되시나요? 이거 다 이론 대비입니다. 이론 대비니까 제가 계속 외우지 말라고 하고 있죠. 외우지 말라고 하는 게 지금부터 외우면 당연히 좋을 겁니다. 다 외워버리면 당연히 좋죠.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다 외우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어느 정도 이해만 하시라고요. 100%도 아니고 50%만. 그래야 나중에 문제 풀 때 제가 또 한 번 설명을 드리면 그때 계속 퍼센테이지를 높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 딱 요 3개 정도만 기억하세요. 3개 정도만. 아시겠죠? 원래 다른 것도 있긴 한데 다른 것들은 뭐 지금 당장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나중에 뒤에 내용들을 좀 어느 정도 배우신 상태에서 좀 들어야 좀 이해력이 좀 높아지는 내용이니까 요거 다른 내용들은 제가 나중에 뭐 문제를 풀 때 설명을 드리거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24페이지에 보시면 24페이지에 뭐 2번에 자산, 3번에 부채, 4번에 뭐 자본 엄청 많을 겁니다. 그렇죠? 저도 써놓기만 할게요. 유동자산, 제가 자산은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고 유동도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유동자산 안에 속해 있는 게 당좌자산, 재고자산 그리고 비유동자산에 속해 있는 게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나눠집니다. 뭐야 갑자기 뜬금없이 유동자산에 2개 있고 비용자산에 4개 있다고? 네, 그거도 기억하지 마세요. 어차피 저랑 제가 아까 맨 처음에 34페이지부터 기본 이론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페이지로 40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40페이지 40페이지 펴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40페이지 당좌 자산이라고 돼 있나요? 어차피 거기서부터 이게 뭔지부터 하나씩 설명 들어간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약본을 볼 때는 아 자산이 요렇게 있었지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편리하실까 봐 제가 그냥 써놓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부할 때는 이제 아 요 순서대로 배우겠구나 요렇게만 알고 계시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써놓기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제가 이거 여러분들 보내드리면 여러분들 보긴 하겠죠? 안 헤어집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보내드리면 공책에 좀 제가 말하면서 중요하다고 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써보세요. 공책에다가. 아시겠죠? 연습 삼아. 뭐 지금 오늘부터 뭐 오늘 수업했다고 당장 쓰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봤자 어차피 공부 안 돼요. 그냥 힘들기만 하지. 나중에요, 나중에. 근데 제가 숙제 내린다고 하는 것들 있죠.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는 것들. 그거는 무조건 당일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기억을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들은 차이가 뭐냐면 다음 수업 때 이해력의 차이가 달라져요. 습득력의 차이가.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자본면 요거부터 하죠. 요거 세 개부터. 요거 세 개부터 하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세 개부터 빨리 끝내버릴게요. 자본변동표는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 당사가 우리 회사를 당사라고 부릅니다. 우리 회사. 당사의 자본의 크기와 변동이 얼마나 됐는지 나타내주는 장부라고 불러요. 나타내주는 장부. 됐어요? 그냥 아까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재무상태표에 자본이 있었죠? 자본. 이 자본이 올해 1년 동안 얼마나 증가되고 감소되는지 그냥 보여주는 장부라고요. 이해가 되나요? 얼마나 증가되는지 감소되는지 보여주는 장부를 보면 어차피 재무상태표 보면 되는데 재무상태표에 자본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진 않은 장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제 여러분들 책에도 엄청 짧게 되어 있으니까 굳이 책은 볼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현금 흐름표는 똑같아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현금 유입과 유출을 나타내주는 장부예요. 현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현금이 얼마나 나갔는지 요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래요. 근데 이것도 왜 필요 없어요? 어차피 현금이라는 자산도 똑같이 재무상태표에 있는데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굳이 그러면 요거 뭐하러 만들어놨어요? 현금의 유입과 유출만 보고 싶은 채권자나 투자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장부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딱 봐도 어차피 요거 두 개에 대한 내용은 어디 들어가 있다고요? 재무상태표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때 요거에 대한 언급은 많이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그 다음에 주석은 재무제표의 보고상 한 개를 보완하기 위해서 따로 추가 내용을 작성하는 장부라고 표현합니다. 요거도 어렵진 않고요. 어렵진 않고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입니다. 만약에 아까처럼 에어컨을 1,000원에 현금으로 구입하다. 아까 요런 문장을 아까 분기 연습했었죠, 여러분들. 그렇죠? 요런 문장을 연습했을 때 여기서 했잖아요. 에어컨. 그렇죠? 에어컨이라는 자산이 차변에서 증가된다라고 했고 현금이라는 게 대변으로 자산이 감소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계속 연습할 겁니다. 그럼 봤을 때 에어컨 1,000원 대변에 현금 1,000원 이렇게만 해놓으면 이렇게만 해놓으면 뭐가 조금 이렇게 차변되면서 표시할게요. 이렇게만 뭐가 조금 이상할까요? 이런 게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에어컨 어디에서 샀는데?
이런 게 궁금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죠? 여기 똑같잖아요. 친구가, 야, 나 에어컨 샀어? 그 친구 당연히 뭐라 물어봐요? 어디서 샀는데? 회사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요렇게 분개만 써놓으면 어디서 샀는지가 궁금해도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런 것들을 재무제표의 보고상 한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됐어요? 그럼 요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무슨 장부가 있다고요? 주석. 그럼 여기 써놓는 겁니다. 따로 주석이라는 장부에다가 뭐 1월 10일 날 에어컨 구입했던 거 하이마트에서 구입했었던 거다. 이런 식으로 써놓는 게 주석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근데 주석도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 있지만 뭐 시험에서 언급이 별로 없는 이유가 뭐냐면 화폐 단위로 표현하는 게 회계인데 에어컨을 어디서 샀는지 궁금해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아, 에어컨 1,000원짜리 갖고 있네. 이렇게만 알고 있으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에어컨을 하이마트에 샀는지 홈플에 샀는지 궁금하지 않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험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이 두 개의 장부에 대해서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많이. 아시겠죠? 정말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은 재무제표에 이렇게 5가지 항목은 있지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구나 정도는 최소한 기억을 해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들? 정말 중요하니까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도 제가 하다가 넘어갔지만 자산은 이렇게 얘기했었고 부채랑 자본은 얘기 안 했죠. 그죠? 부채랑 자본은 나중에 배우시면 돼요. 부채는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 없어요. 부채는 그냥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끝이야, 끝. 그렇죠? 근데 자본은 엄청 많습니다.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이런 식으로 5가지로 분류하는 게 자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자본이 제일 어렵습니다. 왜요? 다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렇죠? 누가 봐도 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어렵잖아요. 이름 자체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자본 쪽은 다 이 순서대로 천천히 할 거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만 요렇게 있구나. 뭐 자본을 이렇게 5개가 있구나. 요런 거는 외우지 말라고 하지도 않았으니까. 아시겠죠?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수업한 것 중에 기억할 수 있는 만큼만이라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예 안 본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끝나고 10분만이라도 보라고요. 다. 여러분들 요거는 반드시 적어놓으세요. 우선 손익계산서의 정의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주는 보고서를 손익계산서라고 부릅니다. 손익계산서.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손실과 이익이라는 게 나와 있는 계산서예요. 결국에 뭐예요? 얼마나 벌었나 얼마나 썼냐입니다. 그냥 네가 1년 동안 얼마나 벌었니 1년 동안 얼마나 썼니 요거를 나타내주는 보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손익계산서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번 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벌었니 그리고 얼마나 썼니를 쓴 돈이라고 표현을 하죠. 저희가 번 돈과 쓴 돈을 또 회계해서 또 다른 말로 바꾸는 거예요. 번 돈을 이제 수익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쓴 돈을 비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비용. 번 돈은 수익, 쓴 돈을 비용.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손익계산서는 결국에 뭐예요?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주는 보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익과 비용. 됐어요? 그러면 수익이 1,0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비용이 500원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볼펜을 판매를 합니다. 볼펜 판매하는 사업자예요. 볼펜을 팔아가지고 1,000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1,000원이 실제로 내가 번 돈인가요? 아닙니다.
번 돈은 1,000원은 맞지만 순이익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이 볼펜을 만들기 위해서 쓴 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비용인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번 돈이 1,000원, 그 볼펜을 만들기 위해서 쓴 돈이 500원. 그러면 이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순이익이 나오는 겁니다. 순손실이 나올 수 있겠죠. 뭐 번 돈보다 쓴 돈이 크다라고 하면 순손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됐어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순이익 얼마예요? 500원 이렇게 나오겠죠. 요런 정보를 나타내는 장부가 손익계산서고예요. 이해됐죠?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주는 보고서를 손익계산서라고 부릅니다. 됐어요? 그러면 결국에 내가 실제로 번 돈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0원이 되는 겁니다. 순수한 이익이라고 부르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 500원의 금액에 따라서 세금, 회사가 납부하는 세금이 달라지는 겁니다. 됐어요? 항상 똑같습니다. 회사든 저희든 번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돼요. 번 돈에 대해서. 그렇죠? 하지만 이 회사가 처음에 번 돈이 1,000원이지만 이 1,000원을 벌기 위해서 쓴 돈이 500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빼준다고요. 썼으니까. 그래서 이 순수하게 번 돈인 500원에 따라서 회사가 납부하는 세금이 달라지는 겁니다. 요 세금을 회사니까 법인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희는 개인이죠. 개인이 버는 돈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소득세라고 부른다고요. 저번 시간처럼. 아시겠죠? 회사가 버는 돈은 법인세. 그리고 개인이 버는 돈은 소득세. 아시겠죠? 됐죠? 그 의미를 좀 알고 계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익 빼기 비용은 순이익이다. 요 계산 구조도 중요하지만 손익계산서는 어떤 게 있냐면 구분 계산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구분 계산의 원칙은 뭐냐면 버는 돈이 1,000원이지만 이거를 볼펜 팔아서 벌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적금 넣어가지고 이자를 받아서 벌을 수 있잖아요. 이 비용도 똑같습니다. 직원들한테 월급, 급여를 줘서 쓴 돈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면서 쓴 돈도 있을 겁니다. 되나요? 그래서 버는 돈과 쓰는 돈들을 한번 나눠서 구분 계산 따로따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게 구분 계산의 원칙이라고 표현합니다. 이해했나요? 그래서 이 구분 계산의 원칙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요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좀 줄여보면 이렇게. 회사는 수익과 비용을 빼면 순이익이 나온다고 했죠. 이 수익을 이렇게 매출액으로 하나, 그리고 영업의 수익으로 2개. 이렇게 수익을, 아이고, 이쁘게 할게요. 수익을 얘 하나, 얘 하나. 네, 수익을 이렇게 2개로 구분 계산을 한 겁니다. 수익을 뭐랑 뭘로 분류했다고요? 매출액이랑 영업 외 수익. 됐어요? 매출액이랑 영업의 수익으로 분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비용은 좀 많습니다. 매출 원가,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거, 그리고 영업 외 비용,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이렇게 4가지나 줄여놨어요. 됐어요? 수익은 몇 개로 구분했다고요? 2개요. 비용은 몇 개로 구분했다고요? 4개요. 됐어요? 뭐가 조금 더 어려울까요? 당연히 비용이 조금 더 중요하고 어려울 겁니다. 4개나 분류했는데. 됐어요? 그래서 수익은 2개로 분류했고 비용은 4개로 분류했다라고 알고 계셔야 되고, 뭐 수익은 2개로 분류했고 비용은 4개로 분류했다. 그거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요 계산 구조가 중요해요. 요 계산 구조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뭐 지금 보니까 맨 처음에 뭘로 시작해요? 매출액으로 시작을 하죠. 그렇죠? 매출액을 제가 오른쪽에 써놨습니다. 제품을 팔거나 상품을 팔면은 매출액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니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제품이란 말도 있고 상품이란 말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제품은 뭐예요? 제가 써놓은 것처럼 만들어서 파는 게 제품이에요. 상품은요, 사오자마자 파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그 칠판에 쓰는 보드마카 있죠.
이 보드마카를 공장에서 만들어서 판매하면 제품 매출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회사는 보드마카만 팔지 않고요. 다른 공장에 칠판 지우개도 사와서 같이 팔 겁니다. 그 칠판 지우개는 상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우리 회사의 매출액이라는 건 당연히 뭐예요? 우리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들을 팔면서 번 돈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대표적으로 제품을 팔거나 제품 매출이거나 상품을 파는 상품 매출 두 가지가 이 항목이 매출액이라는 항목에 쭉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했나요? 그래서 제가 매출액이 10,000원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매출액 가정 10,000원. 그러면 제품을 팔았죠. 제품이나 상품을 팔아서 10,000원에 팔았습니다. 근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쓴 돈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상품을 사오면서 쓴 돈도 있을 겁니다. 항상 쓴 돈은 뭐예요? 비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어서 만든 값을 매출원가, 상품을 사오면서 쓴 돈을 상품 매출원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매출 원가들이 합쳐져서 이렇게 매출 원가로 빼지는 것들입니다. 이해했나요? 그럼 뭐예요? 이 사업자는 뭐예요? 그러면 결국에 보드마카를 10,000원에 팔았는데 그 팔기 위해서 5,000원을 써서 순이익이 5,000원이다. 요거를 매출할 때 이익이다라고 해서 매출 총이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되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결국에 이제 요거 빼고 요거만 볼게요. 요거 이 제품 매출원가라는 건 쓴 돈이라고요? 번 돈이라고요? 쓴 돈. 맞아요. 쓴 돈이죠. 그렇죠? 제품 매출원가는 쓴 돈인데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쓴 돈이 여러분들 한 가지밖에 없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재료값, 공장 직원들 돈도 주고 와야 되고요. 그렇죠? 뭐 공장에 뭐 전기세 나갈 거고요. 수도세 나갈 거고요. 공장 직원들 커피도 사줘야 되죠. 엄청 많을 겁니다. 요 쓴 돈들을 다 합쳐서 매출 원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되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장입니다. 공장에서 돈을 5,000원을 썼대요. 5,000원 썼대요. 요거를 A라는 사람한테 얼마에 팔았냐면 10,000원에 팔았대요. 10,000원. 제가 이렇게 플러스라고 쓰는 거는 공 3개를 의미합니다. 공 3개. 나중에 프로그램 쓸 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 5,000원, 10,000원 맞죠? 5,000원은 그러면 뭐예요? 매출 뭐가 된다고요? 원가가 되고요. 10,000원은 뭐가 된다고요? 매출액이 된다고요. 이 회사의 매출 총이익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00원 되는 거 맞나요? 10,000원에 팔았는데 5,000원 썼으니까 5,000원 맞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일반적으로 팔 때 공장에서 직접 팔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딜 거칠 수도 있어요. 뭐 하이마트 같은데 거쳐가지고 이렇게 팔 수 있잖아요. 맞나요? 그렇죠? 그러면 하이마트에서 거쳐서 팝니다. 하이마트는 뭐 하는 장소예요? 판매하거나 뭐 하는 장소예요? 그 제품을 관리해주는 장소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공장에서 쓰는 돈들은 제가 여기서 매출 원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이마트에서 쓴 돈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럼 봤을 때 하이마트 직원들한테도 월급을 줄 거고요. 급여라고 칠게요. 급여. 그렇죠? 공장 직원들한테도 뭐 줘야 돼요? 급여.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급여랑 여기 있는 급여랑 같은 곳에 들어가요? 따로따로 들어가요? 따로따로 들어가죠. 왜요? 공장에서 쓴 돈은 반드시 여기에 들어가라고 했고요. 하이마트 같이 판매하거나 관리하는 장소에 쓴 돈은 어디 들어가라고요? 판매비와 관리비로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급여라는 단어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여기에 들어가는지 올바르게 들어갈 수 있게 저희가 뭔가 체크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 급여라는 단어는 똑같지만 저희도 똑같죠. 사람들이 이름이 똑같습니다. 이름이 똑같으면 뭘로 구분해요? 주민등록
번호로 구분을 하잖아요. 그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 급여 앞에 뭐가 있냐면 똑같이 코드 번호라는 게 있어요. 똑같은 계정 과목을 위해서 주민번호처럼 코드 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이마트에서 들어가는 급여는 판매비와 관리비 들어간다고 했죠. 이 코드 번호는 이렇게 800번대 코드 번호야 돼요. 그리고 공장에서 쓰는 돈, 여기 급여는 어디에 들어간다고? 요 쓴 돈은 매출원가에 들어간다고 했죠. 이 매출원가의 코드 번호는 이렇게 500번대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거 꼭 사진 찍어 놓으세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찍으세요. 여러분들 사진 제가 5초 드리겠습니다. 다 찍으셨죠? 이거 제가 이거를 ESC 누르면 다 지워지거든요. 여기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써놓은 것처럼 공장에서 쓰는 것들은 500번대 코드 번호고, 그리고 공장 이외에서 쓰는 것들이 이제 하이마트 같은 데서 쓰는 것들은 800번대 코드 번호인 계정 과목을 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기억 못하면 분기 아예 못해요. 제가 한번 해보죠. 제가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프로그램 한번 두들겨 보면 제가 여기 아무나 들어가 볼게요. 제가 들어가서 날짜 5월 5일이라고 할게요. 그냥 이게 실제 프로그램 나중에 볼 거니까 지금 이 프로그램 모르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럼 보셨을 때 제가 여러분들 항상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아까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을 한다는 거 여기 재무상태표에서 배웠을 겁니다. 자산은 증가 차변, 반대편은 감소. 부채의 자본은 대변이 증가, 반대편이 감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수익과 비용도 분명히 어느 변에 써야 되는지 나와 있어야 이 손익계산서를 자동으로 분기를 했을 때 작성이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요거까지도 한번 해드리면 요렇게 요겁니다. 네, 요겁니다. 비용은 여러분들 증가가 없어요. 그냥 쓴 거예요. 수익도 그냥 번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증가 감소라는 표현 안 하고 그냥 발생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비용을 썼으면 차변, 수익이 발생했으면 돈 벌었으면 대변 이렇게 쓰자고 돼 있어요. 그럼 보셨을 때 지금 제가 한번 500번대, 800번대 구분하는 거 보여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문제를 한번 만들어서 공장 직원들에게 급여 1,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요거랑 공장 하이마트 직원들에게 급여 1,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렇게 두 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봤을 때 둘 다 뭐 준 거예요? 둘 다 급여 준 건 똑같죠. 급여를 준다는 것 자체가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쓰는 건가요? 버는 건가요?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럼 반드시 비용이 나와야 돼요. 됐어요? 하지만 둘 다 급여는 똑같지만 공장 직원들에 대한 급여는 어디 들어가야 된다고요? 여기 매출 원가에 들어간다 말씀드렸고요. 하이마트 직원들은 어디 들어가야 된다고요?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인 800번대로 잡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셨을 때 제가 분기를 한번 써볼게요. 차변에 급여 비용의 발생은 차변이니까 제가 차변에 쓴 겁니다. 얼마예요? 1,000원. 대변에 뭘로 줬다고요? 지금 나가는 게 뭐 있어요? 현금으로 나갔잖아요. 대변에 현금 나가는 거 맞아요?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가 요거도 급여에다가 비용의 발생 쓸게요. 얼마예요? 1,000원. 현금 쓰는 거 이제 익숙해졌죠? 계속 연습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요거도 한번 해볼게요. 요거도 분계. 이거 똑같아요, 달라요? 이거 분계는 똑같다고요. 이렇게 분계는 똑같아요. 근데 이 급여는 코드 번호가 몇 번대라고요? 500번대가 나온다고요. 요 급여는 몇 번대가 나온다고요? 800번대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요걸 한번 제가 써볼 거예요. 보시면
써볼게요. 그냥 차변 보시면 제가 차변은 원래 왼쪽 오른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차변은 왼쪽 오른쪽은 대변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은 왼쪽 오른쪽이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구분 보시면 여기 밑에 이렇게 차변 3번 숫자 4번은 대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나요? 차변에 3번 대변은 4번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요거 나중에 연습할 겁니다. 요거부터 써볼게요. 차변이니까 숫자 3번 뭐라고요? 개정 과목 급여라고 했죠. 급여 치고 엔터 쳐보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급여와 관련된 개정 과목 엄청 많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800번대, 뭐 700번대, 700번대, 600번대, 600번대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근데 뭐는 없어요, 지금? 500번대는 없을 겁니다. 제가 지금 계속 500번대 얘기하고 있는데. 그죠? 요거는 저희 회계 1급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없는 거지 원래는 있어요. 아시겠죠? 원래는 있습니다. 그럼 봤을 때 저희가 안 배웠던 600번대, 700번대 이런 것들 있죠. 요거는 저희가 쓰는 코드 번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억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안 쓰니까.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몇 번대랑 몇 번대만 구분해 주시면 된다고요? 비용은 500번대랑 800번대. 됐어요? 그래서 공장 직원들한테 급여 주는 게 제가 500번대라고 했죠. 하지만 공장 직원들한테 급여 줄 때는 원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임금이라고 표현해요. 생산직 근로자들 있죠.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임금을 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번 임금이라고 써볼게요. 임금. 이거 500번대 이제 보여요? 임금? 그렇죠? 이렇게 제조원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제조원가라고 되어 있는 게 이 매출 원가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500번대 금액은 얼마였어요? 아까 임금 얼마 줬죠? 1,000원. 1 누르고 제가 공세기가 플러스라고 했죠. 여기서 키보드 맨 오른쪽 위에 플러스 버튼 있죠. 플러스 버튼을 하나 이렇게 딱 누르면 1,000원이 생겨요. 되나요? 그리고 대변에 써야겠죠. 현금. 대변은 몇 번이라고요? 숫자 4번이라고 했습니다. 대변. 요건 뭐였어요? 현금으로 준 거였죠. 그럼 여기다가 현금. 여기다가 돈이라고 치면 안 나와요. 왜요? 제가 항상 저희 회계에서 정해놓은 계정 과목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여기다가 현금 이렇게 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차액을 이렇게 1,000원을 잡아줘요.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게 그냥 한 문제예요. 이해가 그냥 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딴 것도 한번 써볼까요? 요거 하이마트 직원들 똑같이 차변에 급여 하이마트 직원들이니까 이렇게 800번대 하나밖에 없는 거 보여요? 그렇죠? 급여 요거도 1,000원 그리고 대변 숫자 4번 요거도 뭘로 줬다고요? 현금 요렇게 쓰면 두 문제인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이 코드 번호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비용 중에선 뭐랑 뭐요? 500, 800이요. 공장이면 무조건 500. 공장이 아니면 다 800인 겁니다. 됐나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뭐 이렇게 뭐 개정 과목들을 써놨지만 지금 개정 과목들을 뭐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그냥 연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아까 총이익이 나왔고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하이마트에서 돈 쓴 것들을 빼면 영업이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삼성이나 SK나 뭐 이런 데 막 뉴스 같은 데 보면 뭐 작년 대비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 떨어졌다. 이 영업이익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사업과 관련 있는 수익과 비용인 거예요. 보드마카 팔아서 돈 벌거나 보드마카를 만들기 위해서 쓰거나 보드마카를 관리해주나 판매하는 관리하기 위해서 돈을 쓰거나 여기까지가 우리 회사의 사업과 관련 있는 수익과 비용 그래서 영업이익이 나온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사업과 관련이 없으니까 영업외라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우리 회사는 여러분들 업종이 뭐가 나오냐? 제조업자가 나와요. 제조업은 뭐예요? 뭔가 만들어서 파는 업종이라는 얘기입니다. 되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친구들이 여러분들한테
야, 너 연봉 얼마야? 너 1년에 돈 얼마 벌어? 라고 물어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은 잠깐만 기다려봐 하고 내가 적금에 넣었던 거 막 이자 막 계산하나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연봉만 딱 얘기하잖아요. 그거 잠깐 회사 똑같아요. 우리 회사가 보드마카 팔면서 번 돈 빼고는 다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이자 받으면 이자 수익, 이자로 돈을 쓰면 이자 비용인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거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은 우리 회사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됐어요? 우리 사업과 관련 없는 계정 과목들은 모두 다 코드 번호가 900번대예요. 한번 써볼게요. 제가 보시면 여기다가 그냥 제가 밑에다가 이자 비용 써볼게요. 어차피 900번대 하나 나온다고요. 500번대, 800번대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요거도 이론 대비로 900번대라고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공장에서 쓰면 500번대, 공장 이외에서 쓰면 800번대, 영업과 전혀 관련 없는 수익과 비용은 900번대. 이렇게 코드 번호가 굉장히 중요한 게 수익과 비용 계정 과목들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빼면, 더하고 빼면 법인세. 제가 법인세라는 거 뭐라 그랬어요? 회사가 번 돈 가지고 세금을 낸다라고 했죠. 그 세금, 법인세를 차감전 이익이 나온대요. 뭐가 나와야 돼요? 법인세를 얼마나 냈는지 빼야죠. 법인세도 내는 거니까, 돈을 쓰는 거니까. 그래서 법인세를 빼면 당기순이익, 실제로 내가 순수하게 번 돈이 나온다라는 계산 구조가 손익계산서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손익계산서 계산 구조가 이론 시험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실기 상관없어요. 실기는 이 계정 과목 쓰면 알아서 이렇게 쏙쏙 들어가니까 실기는 관련 없다고요. 이론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뭐 여러분들이 아직 계정 과목을 안 배웠지만 이렇게 4개를 제가 체크해 볼게요. 4개. 여기 중에서 여러분들 다른 건 뭐예요? 이자 수익만 영업의 수익이 다르죠. 문제에서 이렇게 보기 4개를 주고 이 문제, 이 보기 4개 중에서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닌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오는 게 이론 문제라고요. 이해가 되나요? 뭐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해요? 아까처럼 이자 수익, 900번대니까 영업과 관련이 없겠네. 이렇게 찾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쉬운 방법을 알려드린 겁니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방법으로 나중에 문제 풀 때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뭐 이 지금 뭐 계정 과목들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근데 요 계산 구조 정도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론에서 많이 물어보는 문제니까.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매출에 보드마카 팔아서 보드마카 만들기 위해서 쓴 돈, 이걸 빼면 매출 총액이 나오고, 보드마카를 판매하거나 관리해주는 장소에서 쓴 돈을 빼면 영업이익, 그리고 영업과 관련이 전혀 없는 수익과 비용을 계산하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여기서 법인세 실제 우리 회사가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낸 거를 빼면 당기 순이익이 나온다. 요거는 꼭 여러분들이 계산 구조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꼭